생각보다 중국과 미국의 미사일 기술이나 아니면 군사 기술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깜짝 놀라서 다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한 4, 5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제 대만 문제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오키나와 그리고 한국의 평택 이런 것들이 첫날에 괴멸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독일 인사이트의 조금 뭐랄까요, 번외편이죠. 네, 우리 김민석 기자님과 함께하는 국방 방산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민석 기자님 소개하겠습니다. 에이티스의 김민석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지금 상황에서 우리 김민석 기자님을 모시게 됐냐면, 지금 분위기가 조금 많이 좀 과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아주 큰 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세대 또는 두 세대의 어떤 시기열을 가지고 상황들을 보면 정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생애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통화 기축의 변화 가능성이 점차 보이고 있다. 죽기 전에 뭔가 기축 통화가 뭔가 조금 변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보인다. 저희의 생각은 저희의 인생 가운데 미국의 기축이 깨지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지? 하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뭐니 해도 기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군사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군사력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도대체 지난번에 모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세계 탑은 당연히 미국인데 세계 2위가 이제는 중국이다. 군사력에서.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일단 하나하나 한번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 체계는 중국의 미사일. 맞습니다. 이 미사일 체계가 어느 정도 됐느냐. 근데 걔네들 지금 달나라 보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발사체가 발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발사체가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숫자 측면에서도 세계 2위 혹은 1위에 간 종류들이 몇 개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연상할 때 항상 미국의 전투기가 폭격을 하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을 이기는 거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미사일에 대해서 투자나 이런 것들, 특히 지대지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투자가 소홀했다. 왜냐? 미국은 항공기를 사용한 항공력과 폭격을 이런 거에 특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그 사이를 노려서 미국보다 혹은 러시아보다 먼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대함탄두탄이라든가 하는 신무기를 먼저 실용화했고, 미국은 기술만 가지고 이제 양산을 안 하다가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수량을 늘려나가고 그 중국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걸 만들어갈까 고민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 좀 심각하네. 그럼 미사일 기술이 실전 배치 기준으로는 중국 미사일이 미국 미사일을 앞섰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많은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군사 전문가들이 크게 화를 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아직 미국을 중국이 넘어섰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것은 팩트인데, 중국은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는 이겨내기 위해서 좀 무리하고 아니면 좀 더 도전적으로, 생각보다 중국과 미국의 미사일 기술이나 아니면 군사 기술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깜짝 놀라서 다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한 4, 5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그러면 딴 건 몰라도, 그러니까는 날아가서 쏘는 거는 지금 안 되는 거지만 자기 안방에서 들어오는 애들을 쏘는 거는 중국이 되는 거네요. 예, 그 점이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인데, 대만 사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안방이라 할 수 있고, 심지어 이 안방이란 경계가 이제 군사과학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중국 주변 바다만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대만까지 자기네 안방이라 주장할 만하다. 이러다가 한국과 일본과 이제 포함된 서태평양, 괌 근처까지 중국이 쉽게 말해서 이제 나와바리라고 할 수 있는 영역, 미국이 함부로 못 들어간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요것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요걸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정거리가 어떻게 되는데 그러죠? 기본적으로 미사일 사정거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요격이 어려운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 미사일이 어디까지 날아가는가, 두 번째로 미사일이 무엇을 맞출 수 있는가.
세 번째로 미사일이 어떻게 공격을 피할 수 있는가. 요 세 가지로 미사일의 성능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네. 일단 날아가는 것 자체는 중국도 예전부터 핵을 보유했으니까 뭐 대륙간 탄도탄이나 이 ICBM 같은 거는 한 1960년대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고 요거를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수출까지 한 겨 있었는데 거리 자체는 미국이 그렇게까지 위협을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멀리까지 쏠 수 있다 해도 이게 수량이 적고 격추하기 쉬우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이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 단계에 있었다가 이제는 북한도 조금 요격하기 어려운 거 아닐까 요렇게 수준으로 갔는데 문제는 핵 미사일이 아니라 일반 전술 미사일이라고 하는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고 그냥 폭약을 탑재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는 요런 전술 탄도 미사일 요런 기술들이 중국이 많이 발달하고 생산량도 많다. 그리고 요것이 미국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요런 거 사거리는 이제 1000에서 1000km 이하. 요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만 문제와 엮여 있기 때문이죠. 1000km면 한국에 올 수 있는 거네요? 한국에 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서해안이 생각보다 대단히 좁고 반대로 중국도 이제 한국 미사일에 대해서 거의 옛날에 쿠바 위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쿠바에 소련 핵미사일이 배치돼서 미국이 난리 났던 것처럼 네. 그런 위기의식을 중국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케네디하고 누구였죠? 후르시토프가 예. 후르시토프가 이제 가다가 마지막에 배를 돌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전쟁 난다는 그 일부 직전까지 갔던 바로 그 장면을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한국에 미국 미사일 기지가 있어요? 한국의 미사일을 걱정합니다. 한국의 미군의 미사일 기지는 대부분 그러니까 방어용 미사일 기지밖에 없는데 한국 군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겠다고 했던 미사일들이 중국도 사거리상 충분히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좀 걱정과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봐야 뭐 예를 들자면은 위하이나 뭐 이런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베이징도 됩니다. 그럼 인천 앞바다에서 쏴야 되는 거예요? 예. 인천 앞바다에서 쓰면 베이징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영상이나 이제 저희 뉴스에서 대한민국이 새로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요 시험하는 장소가 주로 태안반도 요런 쪽의 섬이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좀 항상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는 요소이긴 합니다. 하긴 백령도 소해 5도 같으면 바로 옆이죠. 예. 네. 물론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킨 거지만 요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고 결론은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 전력이 엄청나게 많고 수량도 많고 기술도 발전하니까 이 대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다음에 남중국해를 무사히 한국과 동맹국 미국의 구담들이 통과할 수 있을까? 요것을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상황들을 보니까 그 아이언돔이 정말 화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다 맞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한계 수량을 넘어가니까 못 맞췄을 뿐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5,000발이 한 반에 쐈다고 해가지고 알려져 있는데 아이언돔 지금 이스라엘에 배치된 모든 미사일들을 포함해도 이제 1,000에서 2,000발이 안 되고 그것도 일부 지역에만 집중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과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미사일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서 얼마나 쏠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방어 체제가 잘 돼 있고 패트리어트라든가 무슨 아이언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도 그걸 막을 수 있다, 요격을 시킬 수 있다 하면은 되는 건데 미국의 항모에서 또는 예. 뭐 해군역에서 네. 그것들 요격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중과 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 이스라엘처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대만 문제가 있으니까 대만 본토에다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서 최소 1000에서 2000기 이상. 그래서 단거리 탄도탄 보유량으로 치면 세계 2위가 러시아 혹은 한국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미국은 그거보다 밑에 정도. 왜냐하면 이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좀 중요성이 낮았기 때문에 미국에 뭐 침범할 나라들이 없으니까. 예, 공군력이 중요하고 항공기를 중요시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CSBI라든가 그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양안 문제로 이제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게 되면 한국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주한 일본군 기지들이 상당 부분 손실되거나 파괴당할 것이다. 완전히 다 전멸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가정을 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과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가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러면 1000기 정도 있다고요? 중국의 중국의 미사일이? 최소 1000기 이상이고 2000기나 3000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단거리와 장거리가 다 섞여 있다는 개념입니다. 단거리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단거리는 몇 킬로 정도 간다? 1000km 이하가 2000발 이상 된다고 하니까 이제 양안 사태가 나고 하는 이제 대만과의 전쟁이 갔을 때 중국이 하루에 500발 이상의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개전 첫날 일주일 안에 한 200~300발 쐈거든요. 그래도 이제 큰 게 문제가 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라크 전쟁, 1차 이라크전 때 100여 발 하루에 그 토마호크 미사일 쏘고 했으니까 이제 옛날에 미국이 미사일을 쏟아부은 전력의 2배에서 3배 정도를 쏟을 수 있다. 요 정도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요게 대해서 투명하게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게 하지 않고 있어서 군사기밀이니까 당연히 얘기 안 하겠죠. 오차가 큰데 그래도 확실한 건 1000기는 넘는다. 그럼 예를 들어 뭐 5000기, 6000기, 7000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하기 어렵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정보기관이라든가 이제 군 정보랑 전혀 상관이 없지만 민간에서 이런 정보를 분석하는 오신트라는 게 있어요. 미사일을 생산하면 그걸 보관하고 저장할 공간이 있으니까 위성 사진으로 그런 규모나 아니면 이제 건물이 몇 개다 이런 걸 추정해서 대략적으로 그런 걸 분석하는 그 서양의 밀리터리 민간 분석 업체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제 분석가들이 있고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1000에서 2000기는 확실히 된다. 3000기 넘을까 안 넘을까 서로 싸우고 있다. 맞다 틀리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그 항모 전단이 이렇게 같이 쫙 이지스하고 이렇게 쫙 오면 아무리 요격 시스템을 잘 갖췄다고 해도 뭐 이번에 항모 2대가 저기 페르시방 갔으니까 네. 항모 2대가 오고 그것도 이지스하고 막 쫙 구축하고 쫙 왔어. 1000발 한 번에 날려버리면은 그거 다 못 맞겠네.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는 게 무엇을 맞출 것인가가 있는데 1000에서 2000발의 미사일이 위협적이긴 한데 여기가 미사일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정된 목표 그러니까 GPS 좌표를 따서 이 GPS 좌표로 쏴라 하면서 발사하는 게 있고 폭탄 같은 거 맞지? 그냥 유도 폭탄이나 아니면 이제 GPS 미사일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 말고 탐색기 시크라고 해가지고 야 여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일단 미사일 네가 알아서 찾아서 맞춰 이렇게 하는 유도 미사일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배를 맞추기 위한 미사일들은 이제 500발에서 600발 요 정도 되고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지상을 공격하는 즉 항구 공장 탄약고 요런 거 공격하는 용도의 미사일인데 최근 5에서 10년 전부터 이제 중국이 최초로 혹은 실전 배치한 기술 중에 하나가 미사일의 경우 탄도미사일과 이제 순항미사일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몇천 발 있다고 한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고정된 표적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주로 탄도미사일입니다. 요렇게 공중으로 올라가서 포물선을 그려서 날아가는 미사일인데 요것들은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이동하는 배라든가 뭐 탱크 요런 걸 맞출 수 없고 이제 특수한 방법을 써야 된다고 알려졌으나 중국이 DF 둥펑 시리즈 하는 미사일 중에서 대함 탄도탄이라는 걸 시점 배치했다. 대함 탄도탄이라는 건 뭐냐? 그 탄도탄인데 움직이는 표적을 맞출 수 있고 요걸로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다. 요런 이제 대함 탄도 미사일 존재가 알려진 지 이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 중국이 몇 발을 생산할지 모르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요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서둘러 이지스함이 내렸는데 MD를 도입하고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 문제는 실전에서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적은 있으나 자기를 노리고 대함 탄도탄 요거를 실제로 써본 적은 없다. 그 다음에 요격한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지스함을 그 방어막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요런 논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움직이는 표적 배 같은 것도 맞출 수 있지만 느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해외 여행 갈 때 하는 제트기랑 속도가 비슷해요. 엔진도 제트 엔진이 달기 때문에 800km, 900km. 예. 토마호크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것들의 경우에도 수백 기가 중국에서 가지고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 항공모함 전단 하나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수량을 200개 정도로 봅니다. 이게 이제 그 항모 전단에 이지스 구축함이나 전투함들이 막 요격 미사일을 갖출 거고, 그 다음에 각 항마다 자체 방어 장비들이 있어서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래도 최대 200발까지는 요격이 가능하지 않나. 최대 200발이에요? 분당 200발? 최대죠. 최대 200발이죠. 그럼 500발 쏘면? 500발 쏘면 그거는 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중과부적의 상황이 돼가지고 맞는 거죠. 그리고 미사일을 500발이 아니라 10발, 20발을 쏴도 이제 이건 중국에서 이제 주로 이야기되는 건데 미사일 한 발을 요격할 때 일단 무조건 두 발의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씁니다. 왜냐하면 실패 확률을 생각해서 요격 확률이 90%라도 두 발의 미사일을 이 공격하는 미사일 한 방에 쏘는데 이제 실제로 요격, 아까 제가 말한 미사일의 세 번째 기능 중에 세 번째, 요격을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가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빠르면 요격이 안 된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아이언돔 보니까 그 그림이 보여. 이 폭탄이 날라오는 이 포물선이 보이니까는 그걸 다 갖다 빠르게 맞춰버리는데 예. 예를 들어 그 아이언돔 미사일보다 더 빠르면 맞추기 힘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언돔이 요격하는 미사일, 하마스 로켓 같은 건 사실 비행기 속도랑 큰 차이가 없어요. 한 1000km, 1200km 요 정도인데 만약에 시속 5000, 6000km, 마하 6, 5 요런 것들이 되면 이 요격에 필요한 미사일 수량이 4발, 5발 요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전문가들이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한 대를 딱 24발 미사일로 전부 다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걔들의 주장에 따르면. 왜냐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너무 빠르고 요격하기 어려우니까 이지스함이나 이제 항공모함 전단이 요격 미사일을 아무리 많이 갖춰도 얘네들 요격하다가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24발 요격하는데 모든 자원을 다 쓰고 그다음부터는 요격 미사일이 다 떨어져서 이제 그냥 움직이는 표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그 극초음속 미사일도 많이 있나요?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에는 지금 생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극비로 돼 있어서 도대체 몇 발이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생산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요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에는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다 엄청나게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사일 기술에 많이 투자를 하고 이미 이제 관련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도 양산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실제로 양산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1, 2년 안에 비행을 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긴장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의 극초음속이 유도까지 되나요? 예, 됩니다.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고도를 바꾸거나 회피 기동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최신 기술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간다. 예. 근데 이제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게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은 약간 이해할 수 있는데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면 조금만 꺾어도 엄청나게 많이 꺾이거든요.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일반 미사일보다 그 각도나 이런 변하는 게 그 각도 자체는 작은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요렇게만 가도 엄청나게 한 100km, 200km씩 우회가 됩니다.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예. 그러면 미국의 해군력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네요. 물론 기술력 자체는 미국이 아직까지도 우위에 있고 중국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홈그라운드에서 미국 해군이 원정을 해야 된다. 이런 홈그라운드의 이점 요것 때문에 미국이 여러 가지 절치부심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새로운 군사 기술과 이제 개념을 많이 도입하고 핵심은 항공모함이나 아니면 거대한 배가 뭐 중국 미사일 몇백 발이면 침몰하면 그런 걸 만들지 말자가 현재의 방향입니다. 조금 신기한 이야기지만 결국 거대한 이제 미국 항공모함의 경우 10만 톤이 넘고 이지스함의 경우 한 8천, 9천 톤이 넘습니다. 이제 좀 큰 배가 큰 전투함이 그래도 15,000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이제 만들지 말고 1,000톤, 2,000톤짜리 조그만 배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태우지 말자. 자율주행과 무인 기술로 해가지고 엄청 작은 배, 하지만 거기에 미사일 같은 걸 탑재하고 사람은 태우지 않는 무인 함선, 일명 유령 함대 계획이라고 하는데 요걸로 이제 미국이 소설도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걸 꾸려가지고 대항을 하자. 그 다음에 육군이나 공군이 뭐 할 것인가? 그럼 이제 남중국해의 그 조그마한 섬들, 미국, 일본이 점령하고 있거나 이런 데다가 게릴라전을 펼치자. 어떻게 하냐면 미국도 미사일 기술이 발달해서 몇백 킬로 갈 수 있는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을 건데 요것들을 조그마한 트럭 같은 데다 싣거나 해서 그 중국 근처에다 쫙 뿌려버리자. 그리고
분산해가지고 뭐 한 두세 명이서 미사일 두어 발씩 쏘고 옛날에 지금 이제 현재 기술로는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서 미사일 한 발 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분산해서 게릴라전을 하자. 이런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도 오지만 올라 그래도 저 멀리 남중국 거의 뭐 남중국해 저 밖에 멀리 있고 말씀하신 대로 주력은 오키나와라든가 여기 어디야 이시가키? 예. 일본 자위대가 있는 섬이죠. 예. 이시가키까지 있잖아요. 현재. 예. 그러면 여기를 훨씬 더 개발을 많이 군사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미 그 오키나와 호테마 기지에 미국 전략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요게에 대해서 논란이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주장은 이제 미국 전문가들 주장은 이제 각도기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근처에 가까운 섬이라든가 미군 기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전력 투자를 늘려야 되고 방어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요런 기지 그 중국 주변의 기지들은 전쟁 첫날이 되면 전부 다 전멸을 하거나 사용할 수 없거나 피해가 막심해서 아예 멀리 중국과 떨어져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중국과 미국의 이제 대만 문제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오키나와 그리고 한국의 평택 이런 것들이 첫날에 괴멸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은 어디에다 기지를 잡아야 되냐? 괌 동쪽에 하와이,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호주 위 그까지 후퇴를 한 다음에 하면 이제 중국의 아까 전에 미사일들이 제가 몇천 기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1000km 미만의 단거리 미사일들에 집중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0km, 3000km 후퇴를 해가지고 중국 애들이 기습 공격으로 자기 미국의 전력을 공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후퇴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에서 보면 발발 후 30분 안에 JSA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멸이야. 예. 라는 말을 송강호가 하죠. 예. 딱 그 얘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그 영역 안에 이제 대한민국과 이제 미국의 평택 기지가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우울하지만 냉정한 현실이고요. 그렇죠. 위화이하고 평택하고의 거리를 따져보면 직선거리로 따져보면 정말 가까워요. 예. 한국하고 1번 거리예요. 부산에서 1번 거리. 비행기로 대충 10에서 15분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투기로? 예. 하늘에 떠 있다가 넘어오고 넘어가는데. 그럼 결국은 오히려 전략기지로 1번에 이제 뭐 그 말씀해 드렸던 그 오키나와 그 밑에 있는 도서라기보다도 필리핀 공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가 월등히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어느 쪽이 맞다기보다는 이 서로의 그 주장이 매우 대립되는 주장이라서 제가 한쪽 손을 들 수는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 필리핀도 전멸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중국 서태평양 전체를 미국이 들어가지 않고 항공모함도 괌이랑 하와이 사이에 있다가 비행기를 몇천 킬로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기 같은 걸로 멀리서 때려야지 이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요거는 다소 극단적이고 다만 이제 한국과 일본의 그 주일미군, 주한미군 기지들이 위험하다 전쟁이 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거는 거의 이제 주장과 이제 그 사람의 관계없이 일관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미사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 사실은 이제 중국 공부를 해보면 중국은 이미 전시체제로 들어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식량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 식량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리고 또 1대1로의 상당 부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연료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동으로부터의 연료를 들어오는데 끊기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과제예요. 이건 결국은 전쟁 시를 준비하기 위한 세팅값이 아니냐. 왜 뭐 요즘처럼 먹을 게 흔한데 식량 위기란 얘기를 하며 그렇게 많이 뭐 중동한테 대우받으면서 이제 위안화로 결제를 하는 정도 수준까지 됐는데 보급선이 차단되는 것을 겁내하며 이건 결국 다 전쟁적 상황을 예비한 그 준비 과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식량 자급과 자원 확보가 중요하면 사실은 도황양해라고 하죠. 그렇죠. 중국이 조금 더
대만에 대해서 유화적을 하고 이렇게 압박을 안 했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사실 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진짜 전쟁 준비라고 비축을 하려면 미국이 경계를 하기 전에 아니면 경계를 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무드로 한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대놓고 이제 중국이나 대만 문제나 이런 데 와서 압박을 하니까 네. 얼마 전만 해도 대만에 한 100여 기 넘는 폭격기와 비행기들을 보내가지고 대만 영해 근처에서 왔다가 갔다가 했는데 대만 공군 입장에서는 중국 비행기가 영해를 침범하거나 영공 침범하면 요격을 나서야 되는데 이걸 너무 많이 하니까 대만 공군이 너무 피로해져요. 네. 이게 전형적인 공격전에 사람 힘을 빼놓는 전술인데 사람들이 경계병을 이제 계속 양치기처럼 이제 늑대가 나타났으면 늑대를 쫓아가는데 없고 이러면 지치고 지칠 때 진짜 늑대를 푸는 요런 전술인데 정작 그런 전술은 한 번 쓰면 다음에 쓸 때는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정말 전쟁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하는 분위기를 만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위협되는 걸 알고 한 번 더 점프를 하려고 준비 중이고 지금이 어쩌면 중국과 미국의 군사기술, 미사일 기술, 무기 기술의 격차가 제일 가까운 때가 아닌가? 영원히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미국이 한 번 더 기술 점프를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기술적으로 도저히 못 따라가는 그런 함대나 무기들을 만들어내면 영원히 이제 대만 점령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감 자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 하나의 중국을 가기 위한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네. 표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군사 활동에 대한 이런 반구는 없는 편인 거죠.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은 공식적으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통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고 중국이 군사적인 행동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해에 미사일을 떨고 가지고 거기에 비행기가 못 지나가고 배가 못 지나가게 방해를 하거나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영공 침범을 몇백 번씩 가가지고 하거나 하는데 이게 회색 지대 전략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은 아닌데 전쟁과 비슷하게 상대방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걸로 해서 피로를 유발시키고 또 긴장을 올리는 활동은 지금 최근 이제 작년 그 대만 총통 선거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해당 관련된 발언이 나왔던 게 이제 폭스콘에 대한 경고를 날렸죠. 거기 그 대표가 선거가 나오면서 이제 국민당 그 지지가 분산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네. 거기에 이렇게 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놓칠 수 없는 하나의 중국. 본인들은 이게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아젠다예요. 예. 자세한 내용은 이철 박사님이 여기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저도 존경하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부분은 더하지 않을 것이지만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군사 전문가 아닌 입장으로 보기에도 중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힘든 경제 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더 긴장을 유발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